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02년에 있던 사건인데 당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일으켰죠. 하지만 지금은 14년 정도 지난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묻혀버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2002년 3월 6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하지의 양은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집과 도서관만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당시 4학년이었는데요. 졸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던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학교에 잘 다니고 있던 하지의 양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됩니다. 언제 실종되냐고요? 2002년 3월 6일입니다. 당시 22살, 만으로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22살이었던 하지의 양이 새벽 5시 반쯤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수영을 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굉장히 새벽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녀는 연락이 끊겨버렸죠. 부모님들은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 친구는 밤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할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딸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났고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찰한테 갔는데 경찰은 사실 이런 실종 사건 너무나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죠.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탔을까요? 평소에 문제도 안 일으키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결국 아빠는요. 그녀의 동선으로 예상되는 집에서부터 수영장까지 위치해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청소부 1명,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 있었던 떡볶이 가게 아저씨까지 다 물어서 도대체 딸이 어디로 실종됐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CCTV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CCTV를 아빠가 보게 돼요. CCTV에서는요. 하지의 양이 수영장으로 향하던 골목길 중에서 2명의 남자에게 납치되는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한 실종으로 여기던 경찰도 그 CCTV를 보고 나서는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수사하게 되죠.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건에 별 진전이 없어요. CCTV도 찾았는데 워낙 새벽 시간이어서 그 사람을 본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남아있는 증거도 없고요. 그렇게 수사에 진전이 안 되다가 하지의 양이 사라진 지 열흘 정도 후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이란 곳에서 한 등산객에 의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시신은요, 푸대자루 같은 곳에 들어있었고요. 밖에 나일론 줄로 푸대자루가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깊게 파지 않은 그 시체 유기 장소에 위에 풀과 이렇게 낙엽으로 대충 덮어놓은 채 발견이 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양의 시신 유기 상태였어요. 아니, 시체 상태였어요. 경찰이 나일론의 줄을 풀고 푸대자루에 들어있던 그녀의 시신을 꺼냈는데요. 경악하고 말았죠. 그녀는 머리와 앞면에만 총 6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부검 결과 한쪽 팔에 3군데나 골절이 돼 있었고요. 골절의 결과는 아무래도 그녀가 납치될 당시 격하게 저항했던 것 같고 그 저항의 결과로 구타를 당했던 것 같아요. 완전 의도한 거네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드세요? 얼굴에, 머리에 총을 6발이나 쐈어요. 그런데요. 그 외에 용의자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너무나 착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하지혜 양 주변 인물 중에 그녀한테 원한을 가질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경찰이 이게 혹시 묻지마 살인이 아닌가 하면서 수사 방향을 잡아갔죠. 그녀가 묻지마 살인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안면에 6발이나 맞았는데요. 그 와중에 하양의 아버지가 이것은 보복 살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하양의 아버지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2001년 하양과 그녀의 가족들은요, 한 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서 승소한 상태였고요. 그 여자에게 접근 명령 금지까지 얻어낸 상태였어요. 여자요? 어떤 여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인물입니다. 자, 접근 금지 명령까지 했을 정도로 두려웠던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하양의 이종 사촌 오빠의 친척 오빠의 장모였어요. 에? 사돈이요? 사돈이요. 사돈 관계요. 그런데요, 이 사돈의 신분이 직위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녀는 당시 밀가루 회사였던 영남제분 회사의 회장 부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길자. 그래서 이 사건을 영남제분 사건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와 하지혜 양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왜, 아니, 50이 넘은 할머니는 아니고 50이 넘은 아줌마가 왜 20대의 대학생, 여대생을 왜 괴롭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윤길자 씨는요, 1999년 자신의 사위, 그런데 사위가요, 판사예요. 자신의 그 사위였던 김 판사의 여성 관계에 관련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그 딸과 결혼한 그 사위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김 판사의 전화 내용을 막 추궁하고 주변 여자 관계를 추궁하던 중 엉겹결에 이 김 판사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누구랑 뭐 전화했냐 하다가 엉겁결에 이 그 자신이 친하고 아꼈던 동생의 이름을 댔게 된 거죠. 이게 사촌 여동생이에요. 정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윤길자 씨가 그때부터 이 여자애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 불륜의 상태, 이건 근친상간이잖아, 가족끼리인데. 그래서 불륜의 상태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윤길자 씨가요. 한 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자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딸방에다가 도청장치를 만들어놔요. 도청장치를 심어놔요. 그리고요. 자신의 그 재력이 있잖아요. 부잣집 회장님이니까. 회장님 아내니까. 그래서 이 하양한테 미행할 사람을 붙여버립니다. 근데 실제로요. 하양은 뭐 결백했어요. 집과 학교, 도서관. 되게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과 학교,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얘한테 미행을 붙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미행을 했던 그 심부름 센터 직원이 근데 사모님 여기 있는 그 하지혜 양은요. 집과 도서관밖에 안 다녀서요. 불륜 관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따라다녀 봤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윤길자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도서관 지하에 비밀 지하 입구가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너 그거 조사해봤어? 도서관에 맨날 처박혀 있는다고? 그럼 도서관에서 무슨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왜 도서관 가서 조사 안 했어? 너무 좀 그래. 너무 무서워, 아줌마.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의심이 시작됐냐를 제가 궁금해서 조금 조사해봤어요.
왜 도대체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느냐?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지저분한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 사실은요, 이 영남제분에서요, 그러니까 사자 들어간 남편을 딸한테 남편감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마담뚜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그 마담뚜한테, 야, 너 지금 사자 들어간 변호사나 뭐 판사나, 남편감 데려오라고. 그래서 남편감을 데려왔죠. 그리고 나서 선자리가 둘이 됐고 결혼이 성사가 됐어요. 근데 그 결혼이 성사가 됨에 있어서 마담뚜한테 양쪽에서 중개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은 돈이 많은 집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위였던 이 하양의 사촌오빠였던 김 판사는요. 뭐 내가 판사인데 뭘 중개료까지 줘. 아무리 내가 부잣집에 장가를 갔다고 한들 얼만데요?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3천만 원 줘야 돼? 나 같은 남자 데려가는데? 해서 마담뚜가 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런데 중매쟁이가 이제 집안 좋은 뭐 딸내미하고 판사 아들을 엮어준 거죠. 근데 판사네 집에 돈이 없어서 이 김판사가 3천만 원 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당시 70세 정도 됐던 이 중매쟁이가 보통 아줌마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야, 너 내가 이 바닥에 몇 년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중매료를 안 내? 너 어디 두고 보자. 하더니 전화를 건 거예요. 어머, 사모님. 어머, 윤 사모님 그동안 잘 지냈죠? 어머, 근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때 내가 그 중매해줬던 그 김판사가 여자 관계가 좀 그렇다더라. 아니, 내가 사모님한테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있는 이 분이 이제 의심을 시작하게 된 거고, 또 그거 외에도 실제로 하양과 오빠가, 사촌 오빠가 좀 가까웠대요. 그런데 뭐 이 관계는 제가 몰라요. 근데 하양이 당시에 이화여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김판사는 법조인이 있으니까 하양이 오빠한테 과외도 받고 여러 가지 이 법조인이 되려고 두 사람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했었나 봐요. 공통 관심사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의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윤 여사가요. 윤 길자가 이 하지의 양을 도대체 얼마나 미행했던 걸까요? 2년 동안요. 2년 동안 미행하고 조사하고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무슨 2년씩이나 사돈처녀를 2년 동안 미행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윤 씨가 드디어 2001년 하양하고 그 가족한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딸 간수 잘해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하양 가족들이 이 모든 일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양쪽 집안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김 판사가 똑바로 얘기를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양은 제가 우리 가족인데 제가 어떻게 얘랑 불륜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김 판사가 은근히 여기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길자도 의심을 멈추지 못했고요. 계속되는 그 미행, 조사 이런 게 계속됐던 거예요. 자, 결국에는요. 하양의 가족들은 법으로 윤 씨와 그 미행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얻어냈죠. 그리고 나서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났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윤길자 씨는 그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들 보소. 아주 이제 대놓고 김판사하고 우리 사위하고 하지하고 만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쪽 사람들 다 접근 금지 하게 해놓고 니네 둘이 어디 가서 만나려고 그러는 거지? 더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에 화가 완전 났어요.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조카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신의 조카는 당시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었던 조카였어요. 그 조카의 이름은 윤남신이었어요. 여보세요? 남신이냐? 너 요즘 돈 필요하지? 너 누나가 돈 줄 테니까 사람 하나 죽여라 하면서 살인을 청부합니다.
그런데 이 윤남신 씨가요, 아무래도 이 그 돈이 탐이 나니까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하긴 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김용기를 여기에 같이 끌어들입니다. 두 사람은 범행의 대가로 윤길자로부터 약 1억 7,5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1억 7,500만 원이요. 그리고 선수금으로, 그러니까 먼저 주는 계약금 같은 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양을 살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독살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생쥐 사다가 막 독약 먹여가지고 얼마 만에 죽는지 실험도 하고. 근데 독살을 하려면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워낙 집과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니까 가깝게 접근할 방법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다 결국 그들은 하양을 납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양을 미행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러던 중 2002년 3월 6일 새벽 5시 반. 하양은 당시요, 아무래도 그 접근 금지 명령도 있고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집 밖에 출입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새벽에 수영반을 다니기로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새벽에는 누군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결정을 한 수영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하양을 납치한 겁니다. 자, 그들은 하양을 납치했어요, 새벽에요. 그리고요, 그녀를 차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았죠. 격하게 반항하는 그녀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리 알아두었던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의 검단산으로 그녀를 끌고 갔어요. 아주 사람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이었는데요. 시간도 이미 새벽이었고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하양을 격하게 폭행합니다. 아마 발로 차기도 했을 거고 손으로 때리기도 했겠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공기총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총 6발 쏘게 됩니다. 그녀의 시신은 쌀 포대 속에 넣어져서 유기되었죠. 흙으로 덮어놨고요. 위에다가 낙엽을 좀 덮어놨고요. 그렇게 청부살인을 마친 윤 씨와 그리고 그 윤 씨의 친구는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윤길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누나, 일 끝났어요. 자,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분명히 하지의 양이 실종된 걸 알 거고 살해된 걸 알 거고요. 그래서 이 윤길자와 잠시만요. 이 조카 사진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조카예요. 그 조카인데 조카예요. 이게 그 범인의 뒷모습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길자가 뭔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조카한테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중국으로 들어가.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망명해. 난 여기서 좀 황당했던 게 아니 북한 망명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무슨 북한으로 망명을 하래. 그렇게 했고 돈을 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였던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김 씨한테는 성형수술비를 대줬어요. 성형수술을 해서 하는 거. 모든 비용을 윤길자가 대줬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건은 발생이 됐는데요. 하양의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접근 명령을 한 이 여자가 있다 하면서 윤길자에 대한 이야기를 경찰에 끊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 발생하고 나서 한 1개월 후에 경찰이 계속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하다가
이거 뭔가 의심스럽다 해서 그때부터 윤길자 쪽을 조금 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하양의 아버지가 주변을 맴도는 사람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김용기였대요. 김용기가 그전부터 딸을 이제 미행했던 거죠. 순간을 잘 포착해서 납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김용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먼저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김용기가 윤 씨의 조카, 윤길자의 조카였던 이 윤남기 씨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때부터 실마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요, 하양을 죽이기 위해서 공기총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공기총 그렇게 쉽게 보는 총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총으로 죽였어요. 이건 아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온 거죠. 그래서 공기총에 대한 그 구매처를 알아보면서 이 김용기와 윤남신이 공기총을 범죄 도구로 사용하려고 구매했다는 흔적이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계좌 추적도 이뤄집니다.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 두 사람이 윤길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 이미 윤 씨와 김 씨는 다른 나라로 도주를 해버렸어요. 윤길자는 일단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던 윤 씨와 김 씨는 외국으로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떡해? 그럼 일단 윤길자를 조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윤길자는 한 기업의 회장의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겐 돈도 있고 돈으로 주고 산 권력도 인맥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윤길자 한 명을 데리고 수사를 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해요. 나 안 했다. 너 어디 소속이야? 왜 우리 시그널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하양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풀렸다고, 모든 것이 경찰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뒤로 제쳐냅니다. 하양의 아버지는 사실 삼성그룹에서 18년 정도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18년 일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개인 사업을 이제 하고 계셨대요. 근데 모든 재산을 처분하시고요. 만사를 제쳐두시고 이 둘을 잡으러 다닙니다. 딸의 범인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윤 씨와 김 씨가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베트남과 중국 등지를 가요. 그래서 베트남에 직접 가서 현지 경찰하고 얘기하고 그 당시 한국 교민사회 인터폴까지 다 공조 요청을 자기가 합니다. 딸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요. 결국 마침내요. 사건이 2002년에 발생했고요. 2003년 중국 측에서 이 숨어있는 이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요. 중국 공안이 그 국제 범죄자라고 지금 지명이 된 이 윤 씨와 조카 윤 씨와 김 씨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강제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국내로 압송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 어떤 간절한 염원으로 또 그 노력으로 이 두 사람이 한국으로 압송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사회의 수면에 오르게 되죠. 거의 테이큰 같은 스토리네요. 맞아요. 대한민국판 테이큰 같은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압송된 윤남성과 김용기, 그들은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 이게 뭔지 아시죠? 그 현장 검증이에요. 현장 검증에서 자신 둘이 총으로 소총으로 쌀포대에 넣은 하양을 안면 쪽을 이제 총으로 쏜 것을 다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요, 뭐, 이 둘은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었다고 쳐요. 하지만, 윤길자는요? 이 사건의 최고 배우인 윤길자는요, 일단, 이 국내 최고의 로펌을 통해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빵빵한 변호사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는 말. 난 안 죽였어요. 내가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의 조카와 그의 그 친구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간에 의하면, 최종 판결이, 이게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렸거든요. 근데 최종 판결 전에 이 조카의 처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얼마면 되니? 내가 50억 줄 테니까 다 뒤집었어. 50억이면 니네 평생 먹고 살고도 남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자, 1심에서요. 그죠? 윤길자는 살인 교사를 했어요. 살인 교사라는 건 뭐냐면 살인을 지시했다는 거죠. 돈을 주고 쟤를 죽여라라고 살인 교사를 했어요. 자, 윤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조카 윤 씨와 김 씨는 2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했어요. 또 항소했어요. 항소라는 건 아니에요. 나 그렇게 난 나쁜 놈 아니에요. 나 다시 재판해줘요. 다시 재판해줘요 하고 다시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는요. 어떻게 갔냐? 오히려 2심에서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윤 씨의 조카 윤 씨와 김 씨는 형을 더 높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윤길자는요, 항소를 하긴 했지만 뭐 기각됐고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윤 씨의 조카가 제가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엉겁결에 그냥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네? 제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막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길 가는 애를 그냥 납치해가지고 이거는 제가요, 기존에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라고 진술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가 적용되고 형량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네가 미리 준비한 살인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엉겁결에 그냥 살인한 거냐는 굉장히 틀려요. 물론 거기에다 정당범위까지 가면 더 다르겠죠. 여러분들도 그거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살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엉겁결에 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이제 형량이 줄어들어요. 만약 그게 입증이 되면 형량을 막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 상보 이유서를 제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대법원이 이 사건은 너무 죄질이 나쁘다, 니네들은. 그리고 사회에서 굉장히 이미 여론에서 많이 탔고요. 그래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처음에 있던 결정을 확정을 합니다. 자, 이게 대법원까지 결국 갔는데요. 조카 윤 씨와 김 씨는요, 위에 있는 분들은 20년을 받았고요. 윤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나쁜 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 가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